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밤, 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. 서울의 밤거리는 적막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과 거리의 가로등만이 내 주변을 어둑어둑하게 비추고 있었다. 평소 같았으면 전철을 타고 갔겠지만 그날따라 나는 조금 더 걷고 싶었다. 하지만 그 결정이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. 잠실 근처의 한적한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다.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.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집으로 가는 길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계속해서 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점점 불안해진 나는 발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그에 비례하듯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점점 빨라졌다.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순간적으로 발길을 멈추고 뒤를 확 돌아보았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. 골목길은 적막했고 들리는 소리라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뿐이었다. 등골이 서늘해진 나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. 그래서 다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안 좋은 생각들만 떠올랐다. 혹시 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? 이 길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? 끊임없이 불안한 마음이 사무쳤다. 그렇게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있던 오래된 상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. 그 상가는 몇 년 동안 빈채로 방치된 곳으로 알고 있었기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다. 그런데 그 순간 불빛 사이로 한 여자가 창문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. 놀라움에 얼어붙은 채로 몇 초를 멍하니 있었던 나는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창백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.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. 그때서야 나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고 전속력으로 달렸다. 몇 분간의 질주 끝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.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과연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 그 주변에 대해 알아보았다. 여러 자료들을 뒤적이다 우연히 몇 년 전 그 상가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. 한 여자가 그 건물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아무런 행방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. 이후 나는 그 길을 멀리하게 되었지만 가끔씩 그날 밤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 눈을 뜨는 날들이 있다. 그럴 때마다 내가 목격한 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그 여자가 정말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진다. 그리고 아직도 미스터리한 그 밤의 기억은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. 두 번째 이야기. 이 이야기는 친구의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즉 익명의 이야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얼마나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. 혜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긴 방학을 기념하기 위해 혼자만의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. 그녀는 반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유럽을 한 달 동안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행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도시 체코의 프라하였습니다. 프라하에 도착한 첫날 혜진은 구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했습니다. 게스트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다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.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여행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그녀는 만족했습니다. 혜진이 도착한 날 저녁,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투숙객들을 위해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.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의 여행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와중에 혜진은 프랑스에서 온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그는 이름을 리크라고 했고 짧은 프랑스어라도 그와 대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리크는 그날 밤 혜진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. 프라하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이 도시의 뒷골목 중 하나에는 끝나지 않는 계단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. 그 계단을 올라가면 절대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죠. 도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그 계단을 내려오지 못한대요. 혜진은 웃어 넘겼지만 그 이야기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프라하의 여러 명소를 구경했고 오후가 되어 리크와 한 약속이 있어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우연히 그 전설 속에 끝나지 않는 계단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고 왠지 모를 호기심의 리크에게 그곳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. 둘은 구글 지도를 참고해 계단이 있을 법한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. 그러던 중 낡고 오래된 건물 옆에 자리 잡은 주목받지 못한 작은 육교에서 그 계단을 발견했습니다. 아무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았고 그곳은 마치 어디론가 연결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. 정말 여기일까? 혜진이 물었습니다. 확인해 봐야겠지. 리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들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그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그러다 100계단, 100계단을 올라가면서 왠지 모르게 처음 내려왔던 곳과 환경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주변은 점점 어두컴컴해졌고 올라갈수록 악취가 나는 듯 했습니다. 이제 그만 내려가자. 혜진이 말을 꺼냈지만 리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 뒤를 돌아보니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.
계단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방향에도 그 어디에도 위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혜진은 당황하여 아래로 또는 위로 가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급히 돌아섰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공포에 휩싸인 혜진은 힘겹게 계단을 내려오려 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내려도 시작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발걸음 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얼마나 그렇게 내려왔을까? 결국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혜진은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와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. 그곳은 다름 아닌 그녀가 처음 계단을 올랐던 그 장소였습니다. 주인 아저씨와 숙소의 몇몇 치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. 그 뒤로 혜진은 계단을 오르던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녀가 돌아가고 나서도 그녀를 쫓아온 발자국의 주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런 경험 이후 그녀는 프라하에서의 머무름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 일이 실제였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혜진은 그 계단과 프라하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날 함께했던 리크라는 이름의 사람은 숙소 명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일까요? 아니면 역시 계단 속 어딘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을까요? 혜진은 그날 우연히 마주친 그 계단이 주는 기담을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남겨두었습니다. 물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상상력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. 그래도 혼자 여행할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세 번째 이야기 무더운 여름밤. 도시는 흥청망청한 사람들로 활기찼지만 나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길을 걷고 싶었다. 그 길은 예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다. 과거 전란에서 많은 이들이 숨을 거두었다는 그 길.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. 밤 11시가 넘은 시간, 산길 입구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. 산들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고 정막 속에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.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숲은 무성했고 달빛은 거의 들지 않아 길은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다. 몇 분쯤 걸었을까 희미한 조각상이 길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. 옛 조각상은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 듯 흐릿하고 파손된 상태였다. 호기심에 나는 조각상 가까이 다가갔다. 조각상의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했으나 그 미소에는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. 그때 무엇인가 내 등을 스치는 느낌이 들어 급히 뒤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.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내 시야에 있었다. 조금 더 걸었을 때 갑작스럽게 주변이 한층 더 고요해졌다. 귀뚜라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. 이어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. 그것도 나와 발을 맞추듯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듯했다. 식은땀을 흘리며 뒤돌아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. 발소리는 여전히 내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.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던 나는 무사히 하산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. 그때였다. 길 옆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. 오래되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역력했다.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. 분명 지나쳐야 했지만 그곳을 지나간다면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올 것만 같았다.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. 나는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.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포착되었다. 오두막 창문 너머로 보인 것은 옛날 옷을 입고 있던 남자였다. 그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. 깊은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.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과거의 왜곡된 장면들이 떠올랐다.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으며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. 숨이 멎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오두막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. 발소리도 그림자도 그 어떤 소리도 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.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. 정신없이 달려 내려온 산길 입구에는 도시의 밝은 불빛이 흘러나와 있었다. 그 빛을 본 순간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.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마음은 다시 평온해지고 있었다. 그 후로도 그 산길을 다시 가본 적은 없다. 그러나 가끔 깊은 밤이 되면 누군가가 나를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.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? 오두막의 창 밖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누구며 그의 슬픈 미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?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.